우리가 북한 정권에 돈을 참 많이 갖다 바친 사례는 많죠. 네, 엄청나게 쏟아 부었죠. 그렇죠. 알게 모르게. 네. 북한 정권으로부터 이 돈을 받아내겠다고 한 유일한 분이 아마 우리 박 선생님 아니신 거예요? 네, 겁도 없이 그랬죠. 원래 겁이 좀 없습니까? 저 쥐를 굉장히 무서워하거든요. 쥐를 제가 쥐띠인데. 제 며느리도 쥐띠인데요. 세상에서 쥐가 저는 제일 무서워요. 그 다음에 뱀이 무섭고 그런데 사람은 별로 안 무서워요. 네, 정권도 안 무섭고요. 이번에 돈을 받아낸 게 공식적으로 작년 7월 달에 7월 7일 날. 네. 우리나라 법원에서 이제 그런 네. 판결이 난 거지요. 네, 대한민국 사법사상 처음이죠. 그렇죠. 네. 이 국군 포로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이었죠. 손해배상인데 기간을 아주 짧게 했어요. 그러니까 53년부터. 네. 포로가 됐으니까 된 때는 사람마다 다 달라요. 국군포로 어르신들도 6.25 나고 사흘 만에 포로가 되신 분이 있는가 하면 정전협정일 하루 전에 포로가 되신 분도 있어서 포로가 된 기간은 사람마다 다 달라요. 예, 그런데 어쨌든 본인이 포로가 돼서 북한의 주민증을 받기 전까지 그때까지 기간만 정해서 저희가 일종의 시범 케이스, 모델 케이스. 그 당초에 이게 승소가 날 것으로 우리는 예측을 못했던 거 아닙니까? 설마 되게 이기겠어 이렇게 봤잖아요. 많은 분들이 그러셨지만 저는 그게 4년 반 만에 작년에 나온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원래 재판 시작은 이게 2016년인가 그런 시작이었죠. 네, 그 박근혜 정권 때 저희가 냈어요. 그 낼 때는 이거는 제대로 된 판사라면 당연히 승소가 나온다. 왜냐하면 이거는 전쟁 범죄고요. 우리 헌법 6조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조약은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라고 돼 있어요. 우리 헌법 6조가. 그래서 제가 이제 헌법 선생이니까 헌법에 대한 마인드가 있는 판사라면 이거는 100% 승소 판결이 난다. 그런데 국제법과 헌법의 관계도 잘 모르고 헌법에 대한 인식이 없으면 이거는 각하 결정이 나올 거다. 그러니까 각하 아니면 승소지 기각 결정은 안 나온다고 저는 믿고 시작을 했어요. 설마 그분들도 뭐 이기라고는 예상을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한번 해보는다 뭐 그 차원이었죠. 아니요. 80명, 그러니까 80분이 돌아오셔서 그 당시에 32분 정도 생존해 계셨는데 그분들한테 전부 제가 레터를 돌렸어요. 이러이러한 이유로 재판을 한번 해볼까 하는데 승소할지 이길지는 나도 모르겠다. 그렇지만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기념비적인 그 사건이 될 것 같으니까 어르신분들 중에 원하시는 분 계시면 저한테 연락을 주십시오. 이거는 어려운 싸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성함을 내고 해야 되니까 하고 싶으신 분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두 분이 내가 하겠다. 내 인생이 너무 억울하다. 그리고 나라가 어떻게 이럴 수 있냐. 이래서 두 분이 동의를 하셨어요. 이 기간이 2016년부터 해가지고 재판 자체 잘 안 열렸던 겁니까? 재판이 안 열렸어요. 그냥 판사들이 서랍 속에 넣어놓고 이거 시작을 할 엄두를 못 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법적으로 보면 주리스딕션이라 그래서 재판 관할권이 우리한테 있느냐의 문제부터 이제 그렇죠. 북한을 우리나라 법정에 세울 수 있나? 그러니까 우리의 관할권이, 우리의 주권이 북한한테도 미치나 하는 문제거든요. 그렇죠. 이 대상 자체가 이게 북한 정권과 김정은이 네. 판사가 3번 바뀌도록 이거를 건드리지를 않는 거예요. 이번 마지막 판사가 김영하 판사였나요? 네, 여자 판사. 운이 좋았는 것 같아요. 우리 박사님. 근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헌법과 국제법에 대한 인식이 있고 제대로 된 판사라면 이거는 반드시 승소한다라는
저는 자신감이 있었고요. 많은 분들은 아유 그거 뭐 그냥 박선영이가 또 한번 해보는 건가 보다 이렇게 생각들을 하셨죠. 근데 저는 헌법을 가르치는 선생으로서 이건 100% 이긴다. 근데 저희가 내놓은 다음에 이제 미국에서 북한한테 승소하는 판결들이 나왔어요. 그렇죠. 네. 그 영향을 많이 끼쳤을 걸요. 아마 오토 원비어 사건 같은 게. 그죠? 그런데 우리나라하고 미국하고 달라요. 법 체계도 다르고 다르기 때문에 접근하는 방법도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원비어 사건이 이겼다고 해서 우리 법 논리가 반드시 이기는 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이거를 가져간 거고 원비어 사건이 저희한테 일종의 응원은 될 수 있었죠. 근데 김영하 판사님 입장에서 저는 뵙기는 했죠. 저희는 방청석에 있었고 그분은 법대에 올라가 계셔서 뵙기는 했지만 한 번도 말을 나눠본 적은 없는데 김영하 판사가 대단한 것 같아요. 보통 그런 판결하기 어려운데. 남자보다 좀 나은 것 같아요, 여자들이.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 등까지 다 남자 가지 않은 판사였습니까? 길을. 네. 앞에 세 분은 다 남자 판사들이었고요. 그 역사적인 재판을 한 거예요. 아, 그럼요. 그분은. 기념비적인 재판을 한 거고요. 그래서 그 판결 다음에 저희보다 5년이나 늦게 소송을 건 납북자 사건이 바로 승소 판결을 받았죠. 그 경우에도 역시 똑같은 법리가 그대로 적용이 됐어요. 왜냐하면 우리 물망초 소속의 변호사님이 그 사건을 맡아서 똑같은 법리로 재판장은 달랐습니까? 재판장은 달랐어요. 네, 그래서 그게 한 달 사이에 바로 승소 판결이 났기 때문에 이미 한국에서는 그 판결을 누구든지 인용해서 재판을 걸면 승소 판결이 나는 거죠. 그때 이제 제일 처음 이 재판을 시작할 때 판결의 어떤 신뢰성이 어떤 문제가 됐지 않습니까? 만약 승소를 하더라도 돈을 어떻게 받아낼 거냐. 그때 아마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하는 북한 경제문화협력재단입니까? 네, 경문협. 경문협에 한 20억 정도 돈이 있다. 네, 그건 제가 알고 있었어요. 그 언제부터 그렇게 정보를 다 입수를 하고 그 대선 표적을 삼았습니까? 왜냐하면 재판에 이겨도 북한의 재산이 우리나라에 없으면 저희가 받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근데 방법은 또 있죠. 국가를 상대로 구상권은 나중에 너희가 신청하고 사실 국군포로 어르신들이 포로가 된 데에는 대한민국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거잖아요. 모셔와야 되는 책임은 대한민국한테 있는 거예요. 단 한 명의 군인도 적지에 남겨두지 않는다. 이거는 당연한 거거든요. 근데 우리 박사님께서는 뭐 군대도 안 가보신 분이 그렇게 잘하십니까? 군인의 딸이고 제 남편도 제 아이 둘도 다 군대 다녀왔는데요. 언젠가는 우리 모두가 다 당할 수도 있는 잠재적 가능성이 있는 잠재적 피해자들이고요. 그건 국가의 책무예요. 근데 경문협의 그 20억 큰 걸 어떻게 재판하면서 그 염두에 뒀습니까? 청구서에 썼습니다. 시작할 때부터? 네, 처음부터. 왜냐하면 판사들로서는 소의 이익이 없으면 재판을 그렇죠. 안 하거든요. 소의 이익이 없으면 재판을 해도 아무 의미가 없으면 그렇죠. 재판을 안 해요. 그게 소의 이익인데 판사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판결을 해주면 저희는 임종석이가 만드는 경문협이 가지고 있는 서울중앙법원에 들어가 있는 공탁금이 25억 원 정도 있는 것으로 안다. 그 돈 자체가 이 조선중앙TV 저작권료를 우리 방송사나 언론사한테 받은 돈을 이제 모아놓은 그렇습니다. 거지. 네. 북한은 이제 갖다 주는 거죠. 북한 대리인으로서.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임종석이 과거에 이제 우리가 떠올려 보면 대한민국의 주요 방송과 주요 일간지의 언론사. 대표들을 다 저는 끌고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렇게 모시고 갔어요. 그때 노무현 시절이었죠. 네, 그래서 그래놓고 와서 그 작업을 해서 우리가 북한 방송 동영상 보는 거 더 언론사들이 뭐 김정은 요새도
뭐 그 김정은, 김여정 뭐 한마디 한 걸 하루 종일 틀어대잖아요. KBS, MBC, SBS, 뭐 그다음에 종편 뭐 이런 데서. 그 저작권은 다 있는 거지요. 그럼요. 그거 우리가 보는 순간 다 돈을 내는 거예요. 내는데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 임꺽정 같은 거, 우리 그대로 소설. 홍백초 소설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저자가 북한이잖아요. 북한에서 돌아가시고 그러니까 그것 우리 그 말은 맞는 말이죠. 왜 함부로 이거를 펴내느냐. 저작권법은 이게 국제법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 자체는 뭐 우리가 그건 틀리지 않아요. 상식적인 거지요. 예, 그건 틀리지 않은데 맞죠. 문제는 뭐냐 하면 그러면 걔네들도 우리 거를 쓸 때 이게 상호주의거든요. 당연히 내야 돼요. 우리 KBS 동영상 뉴스에 나온 거를 그대로 갖다가 녹화했다가 쓴다. 우리한테도 당연히 줘야죠. 그런데 그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 언론사 사장들을 그냥 데리고 가서 뭐 이렇게 해놓고는 그냥 말하자면 올가미를 탁 씌운 거죠. 누가 임종석이가? 그쵸. 그 자기네가 조선 임종석이가 글을 했습니까? 오거나이저를 했습니까? 뭐 외형상으로는 그런데 사인을 한 사람은 임종석이 아니에요. 사인을 한 사람은 다른 사람이에요. 지금 청와대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고요. 지금 청와대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고 청와대 들어가 있는 사람 누굽니까? 지금 비서관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걸 다 가지고 있었어요. 이제 그 북한하고 사인을 한 사람이 누군지도 다 알고 그걸 가지고 있었어요. 그 문건을 가지고 있으면서 저희가 재판을 할 때는 그걸 안 내놨죠. 왜냐하면 그게 누군지가 국민한테 알려지면 정말 경문협이라는 데가 어떤지를 그냥 아주 나이브하게 얘기하면 쪽팔리는 문건이에요. 그냥 A4 용지에 별것도 없이 협약을 맺는다고 해서 사인을 했는데 우리도 좀 도와주자는 그런 취지도 좀 있었죠. 이런 식으로도 좀 도와주자. 그리고 우리도 뭐 저작권에 대한 어떤 인식 자체가 어느 정도 올라가 있다 이런 것도 보여주는 차원도 있었고. 뭐 그렇게 아주 선의로 해석하면 그럴 수 있겠지만 어쨌든 그 돈을 모은 게 저희가 2016년에 재판을 할 때 한 25억 정도 있다는 것을 알았고 그리고 이 남은 살림살이는 잘 아시는군요. 이게 살림살이 다 들여다봤군요. 이게요. 사실은 아무리 이렇게 움켜쥐고 있으려고 해도 다 새 나오는 구멍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공탁금이라고 하는 그렇죠. 거는 10년 동안 안 쓰면 이 국고에 귀속이 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한 2, 3일 전에 꺼냈다가 한 2, 3일 후에 다시 넣고 하는 게 기록으로 다 남기 때문에요. 이제 경문협에서 이제 북한에 돈을 갖다 줘야 되는데 줄 수가 없으니까 이게 우리 남북 관계 경색이나 유엔 제재 때문에 안 되니까 그 돈 자체를 이제 쉽게 말하면 공탁을 걸어놓은 거죠. 네, 법원에다가. 그게 이제 박광자 씨 때문에 그 금강산 관광 갔다가 총에 맞아서 돌아가신 박광자 씨 때문에 이명박 정권에서 북한에 아무것도 못 준다. 이렇게 이제 딱 막은 거죠. 그건 당연한 것이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거나 박광자 씨 사망 사건 때문에 북한에 아무것도 보낼 수가 없는 상황이 되니까 이 사람들이 돈을 못 보내. 그 전에는 제 기억에 한 5억 3천 정도가 간 걸로 알아요. 그때만 해도 뭐 북한 동영상이 그렇게 많이 보일 때가 아니죠. 근데 지금은 뭐 주구장창 틀잖아요. 뉴스 시간이며 무슨 특집 시간이며 할 때 뭐 지금 또 다 받아가고 있습니까? 다 그럼요. 그럼요. 그거는 협약에 의해서 다 받죠. 경문협이. 어느 언론이 그걸 안 내겠어요. 안 냈다가는 큰일 날 텐데. 아니, 그러니까 KBS, 그러니까 북한에 못 보낼 뿐이지 계속 쌓이고 있습니까? 네, 쌓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달이죠. 5월 달에도 또 얼마를 뺐다가 다시 집어넣었죠. 그러니까
늦는 날짜에 10년이 되면은 이게 국고에 귀속이 돼버리니까 그냥 그 날짜 되면 꺼냈다가 다시 넣고 꺼냈다가 다시 넣고 그러는 거예요. 이번 판결에 2,100만 원이죠. 손해배상금이. 각 예, 2,100만 원이죠. 100만 원씩 주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주게 되면 이제 이게 선례로 남게 되니까 경문협에서 주기 좀 어렵겠죠. 아유, 그 장군님 돈인데 함부로 내놨다가는 큰일 나겠죠. 경을 치겠죠. 그런데 저희는 이 돈이 사실은 지연금이라는 게 지연이자가 쭉 붙어가지고요. 지금 받으면 배상해라 그러는데 안 하고 뭐 계속 이렇게 네. 있으면 이제 이 날짜 갈수록 이제 이자가 계속 붙어서 지금 8천만 원이 넘는 걸로 1인당. 제가 1인당 8천만 원이 넘는 걸로 제가 계산을 하고 있고, 그래서 법원에다가 법원이 재판을 하면서 아예 내주라고 재판을 했어요. 그때 내주라고 김영하 판사가. 그런데 경문협이 보관하고 있는 그 채권 자체를 내주라 이렇게 했다는 겁니까? 그런데 안 내주는 거예요. 2번이나 저희가 내놓으라는데 안 내놓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가 있는지도 우린 밝힐 수가 없다 뭐 이러면서 안 내놨어요, 처음에. 그래서 2번을 그렇게 하고는 이제 저희가 추심 재판을 했죠. 그러니까 재판에서 강제로 국가가 우리한테 내줘라 이렇게 추심 재판을 걸었어요. 그게 다음 달에 7월 16일 날 재판이 열립니다. 이 돈 자체는 북한 정권 돈이 아니고 줄 돈이 아니고 조선중앙TV 돈이다. 저희들 돈이다. 근데 지금 이번 그 승소한 것은 김정은과 북한 정권에 대한 승소지 조선중앙TV에 대한 그게 아니지 않느냐. 그 논리지. 네. 그럼 뭐 근데 그게 뭐 대한민국 정부와 KBS가 같을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같은 동일 대상이 아니지 않느냐? KBS는 다르죠. KBS는 독립된 법인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다르죠. 이게 임종석 같은 논리를 이제 네, 하는 거죠. 임종석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북한 헌법 내놔라, 북한 민법 내놔라, 중앙조선 TV법 내놔라. 이제 다 저희는 다 가지고 있어요. 다 가지고 있으면서 내놓으라고 한 거죠. 저희가 못 내놔요. 북한 헌법은 내놓을 수 있지만 못 내놔요. 그래서 저희가 준비 서면을 다 썼죠. 이러해서 북조선 이퀄 조선중앙 TV다. 그 사이에 당이 있고 내각 소속이다. 내각 소속이라는 건 정부잖아요. 우리 KBS는 조선중앙TV는 내각 소속이다. 네. 우리로 하면 문화부 소속 산하기관이죠. 근데 우리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조선중앙TV하고 KBS는 KBS가 보도를 어떻게 하느냐 하는 건 언론의 문제고 소속 자체가 틀려 독립된 법인이에요. 근데 조선중앙TV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다 입증을 해서 냈어요. 내니까 7월 16일 날 재판을 열겠다고. 그래서 이제 아마 제 생각에 올해 가을 되기 전에는 돈을 받을 것 같아요. 강제 집행이 들어가는 거니까요. 네. 그 돈은 지금 법원에 와 있는 건데요. 임종석의 손에 있는 게 법원에 있는 거죠. 법원에 있어요. 그래서 법원이 그 강제 집행 하라고 판결 내리면 그냥 저희한테 계좌로 들어오는 거죠. 물론 어르신들 계좌로. 근데 임종석 입장에서는 만약 그것을 또 지면 2,100만 원 막을 거를 거의 1억 가까운 돈을 다시 막아야 되면 이게 굉장히 억울할 것 같은데. 억울한 게 아깝고. 아니라 이제 그렇게 되면 장군님한테 야단을 좀 많이 맞겠죠? 네, 설마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다른 방식으로 야단을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고. 뭐 그래도 청와대 비서실장이 했던. 그러니까 청와대 비서실장을 했던 사람이 어떻게 대한민국의 법을 그렇게 대한민국의 법과 사법부를 그렇게 농락할 수가 있습니까? 어떤 점이 농락한 겁니까? 판결을 이행을 안 하는 거잖아요. 보통 판결 나면 무조건 다 이행합니까? 그게 버티는 준법 사람도 정신이죠. 버티는 사람도 그런 있잖아. 사람들은 난 돈 없다 이러면서. 그 이제 나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비난을 받는 것이고요. 이게 그냥 필부가 아니라 일반 사람들도 아니라 한 정권의 초대 비서실장을 한 사람이죠. 그런 사람은 사실은 굉장히 상징성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더구나 변호사 출신의 대통령을 모셨던 비서실장인데
그러면 안 되죠. 우리나라에서는 이 북한 정권의 어떤 뭐 인권이라든지 민주주의 어떤 그런 문제를 제기하면 좀 극우 세력이 이렇게 좀 보지 않습니까? 우리 저 박성현도 굉장히 극단적인 우파 뭐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뭐 수구 꼴통 뭐 아직은 저를 보고 극우라고 한 사람은 없지만 제가 볼 때 우리나라에서 극우 극좌에 대한 이 개념 자체가 잘못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극좌는 확실히 많죠. 뭐 국회의사당 안에서 그 최루탄을 던지고 뭐 이런 사람들은 당연히 극좌죠. 극우 극좌는 뭐냐면 폭력을 사용해야 돼요. 첫째, 폭력을 사용해야 되고 두 번째, 법을 지키지 않아야 돼요. 근데 그건 떠나서 어서 왜 그런 수구 꼴통이라고 하는지 뭐 북한의 어떤 인권 문제를 제기하고 북한 김정은의 어떤 독재를 비판하는 걸 계속하게 되면 수구 꼴통으로 몰리는 이런 현상은 어떻게 봐야 되죠? 프레임을 씌우는 거죠. 프레임을 딱 씌워서 그 사람들을 프레임 속에 딱 가둬놓고 더 이상 이런 사람들이 안 나오게,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의 명예가 실추되게. 네. 박사님 상당히 실추되고 있습니까? 저는 실추되고 있다고 생각 안 해요. 왜냐하면 올라간 명예도 없었으니까요. 아니, 저 지지 세력도 없습니다. 저한테 무슨 지지 세력이 있겠습니까? 저는 뭐 현재 대학 교수하고 있고 정치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근데 외국 인사들이 북한의 어떤 이 인권, 유린, 독재 이런 걸 비판하면 그 주로 이제 진보적 인사들이 비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 대해서는 뭐 우리가 말하는 수국 꼴통이나 뭐 그런 말을 안 하지 않습니까? 참 우리가 늘 하던 이야기인데도 훌륭하다고 하죠. 네. 그걸 굉장히 신선하게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 어떤 단어에 대한 개념이 너무 잘못되어 있다. 그리고 언론이 그렇게 또 써버려요. 쟤네들이 사용하는 단어를 그대로 갖다가 써버려요. 그러니까 일반 국민은 그냥 부지불식 중에 그게 머릿속에 들어와 버리는 거죠. 그래서 극우 세력이라고 하는 것의 대표적인 게 태극기 집회 뭐 나가는 사람들을 다 극우라고 보잖아요. 태극기 집회에 나가신 분들이 죽창을 들었습니까? 경찰을 때렸습니까? 뭐를 때려 부셨습니까? 뭐 폭력 뭐 이런 전혀 없죠. 그런 게 전혀 없고 어떻게 보면 그냥 끝나고 청와대 앞 근처까지 그것도 경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걸어갔다가 돌아오고 다음 주에 또 하고 이거밖에 없어요. 가장 평화적인 집회를 하는 분들이잖아요. 그런 분들을 극우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막 그 정경들 눈을 찌르고 때리고 막 때려부시고 한 그 좌파들 집회에 대해서는 뭐 자유를 갈구하기 위해서 무슨 민주주의를 회복하기 위해서 국민주권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하는 시위로 굉장히 아름답게 포장을 하잖아요.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저들이 만들어 놓은 프레임에 그냥 갇힐 수밖에 없고요. 게벨스가 말한 대로 한두 번 거짓말을 하면 거짓말이라고 하지만 10번 반복하면 그 거짓말은 트루트, 진실이 된다 라고 하는 게 지금 그대로 들어맞는 거죠. 근데 우리가 북한 정권의 어떤 실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그 자체를 그게 뭐 어떤 이념이나 진영으로 이렇게 몰리는 이런 어떤 분위기가 이렇게 돼버린 것 같아요, 이 사회가. 북한 민족운동한 사람도 요즘은 우리 뭐 수꼴통이나 이 극우로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면 정말 이 정권이 민주화를 위해서 피를 흘렸다고 하고 감옥 갔다 온 사람들 전부 다 지금 다 한 자리씩 다 하고 있잖아요. 벌써 몇십 년 전부터. 그럼 그 사람들은 뭐예요? 근데 이게 보수 진영 안에서도 그렇게 본다는 게 사실 문제예요. 보수 정당 안에서도 그렇게 보고 있고, 이제 뭐 지금 보수 가치를 뭐 대변한다는 어떤 정치 세력이나 젊은 친구들도 그렇게 보고 있으니까 이게 사실 문제인 거죠. 제가 볼 때는요. 계속 좁아지는 거죠. 제가 볼 때는 무엇이 보수인지를 모르는 것 같아요. 제가 국회에 있을 때부터 그걸 느꼈어요. 보수의 가치가 뭔지에 대한 인식이 없어요. 보수의 출발점은 개인주의와 자유주의에서 출발을 하거든요.
근데 대한민국에서는 개인주의라고 하면은 그냥 말은 개인주의라고 하는데 인식은 이기주의. 이기주의. 자유라고 말하면서 인식은 자유, 방종. 자유가 아니라 방종. 이렇게 그냥 그대로 이렇게 순치가 돼버려요. 그런 개념을 가지고는 보수가 절대로 설 땅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흔들리는 거죠. 갈대처럼. 그래서 반대 진영에서 뭐라고 하면 그냥 바로 엎드리거나 진짜 김수영 씨처럼 플립보다 먼저 누워버리는 거죠. 자기가 알아서 먼저 누워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야당의 국회의원들도 정말 보수의 가치에 대한 인식이 제대로 되어 있나?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거기에 맞설 힘도 없고 거기에 맞설 어떤 지식도 없고 거기에 맞설 자신감도 없고 그러니까 매번 지는 거예요. 본인들이 발을 딛고 있어야 할 땅을 못 찾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 국민도 같이 흔들리는 거죠. 특히 이렇게 투쟁하고 막 이렇게 하면 강한 이미지가 되면 좀 그게 속 꼴통처럼 이렇게 돼버리더만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프레임을 그렇게 해놓으니까 이 안 그래도 용기가 없는 보수들이 보수들이 용기가 없잖아요. 우리나라는 그냥 뒤로 이렇게 하고 입도 가만히 있으려고 그러고 점잖은 척 하려고 그러고 이렇게 점잖은 거하고 비겁한 건 다르거든요. 노라고 해야 될 때 노라고 얘기하지 않는 거는 동조예요. 침묵은 금이 아니라 불법 행위를 보고 침묵하는 건 동조거든요. 공동정범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나서서 손해볼 것 같은 데는 절대로 안 나서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비겁한 거죠. 그래서 비겁한 거하고 점잖은 거는 완전히 이게 다른데. 박 선생님 언제부터 그렇게 용감했습니까? 저는 제가 용감하다고는 생각을 안 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쥐 보고 저는 아주 정말 하늘이 놀랄 정도로 소리를 지르거든요. 쥐 이야기는 그만하셔도 되고. 지금은 상당히 투사에 가까운 이미지가 갖게 된 겁니까? 그렇다면 뭐 영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습니까? 네. 그리고 나 아닌 다른 사람이 하고 있는 것은 저는 손 잘 안 대요. 남이 안 한 거는 한다. 예, 왜냐하면 해야 되는 일인데 남이 안 할 때 제가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며칠 전에도 어느 분이 저를 소개를 하면서 외국분들한테 대한민국의 유일하게 국군포로 문제를 해결을 위해서 노력하는 NGO 대표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하더라고요. 그 소개를 제가 들으면서 그렇구나. Only one NGO 구나 하는 생각을 제가 했어요. 당초 이 재판을 시작을 할 때 어떤 뭐 계기가 있었습니까? 아니면 어떤 마음에 갑자기 어떤 마음이 확 들어서 그렇게 시작을 하는 겁니까? 전부 조창호 소위 이후로 80분이 넘어오셨어요. 그렇죠. 지금은 18분이신데 저희가 물망초를 시작할 때 한 50분 정도 생존해 계셨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30명대로 뚝 떨어지는 거예요. 제가 이게 좀 생활이 곤란하신 분들한테 생활비를 좀 물망초가 드리고 봄, 가을로 뭐 식사 대접하고 명절 때 선물 보내고 이걸로 어르신들 마음이 어루만져질 수는 없다. 그분들의 명예를 회복해 드리는 거는 국가로부터 인정받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 전에 제가 국방부 장관들을 국회에서 제가 두 분을 지냈는데 그때 제가 탈북해 오신 국군포로 어르신들한테 훈장을 전부 드리자고 제가 제안을 했어요. 근데 그거를 거절당했어요. 그 거절당한 이유를 제가 생각하면서
이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참전 용사였다는 이유만으로도 의원이 되고 좀 맥케인이 그랬죠. 포로였다는 이유만으로 대통령 후보도 되는데 우리나라는 왜 포로라는 단어에 이렇게 좀 굴욕적인 어떤 그게 들어가 있는 거죠. 그 이유가 뭐냐? 저쪽은 포로가 스스로 탈출해온 것이 그 자체로 영웅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포로가 되었다는 것만으로 이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굴욕적이고 불명예스럽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인간을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저쪽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개인주의고 자유주의가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포로가 되었을 때 우리나라에서는 그걸 자결이라도 하지. 아니 자기 폭탄 가지고 있지 않았어서 그 폭탄 터뜨려서 죽어야지. 그걸 끌려가. 그게 일본식 문화 잔재.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뭐 일본 하면 뭐라고 뭐 반일해가면서 렉서스 차를 때려부시지만 사고방식은 철저하게 일본 군국주의적이에요. 군국주의적이어서 카미가제, 내 목숨을 죽이고 뭐를 하는 게 이게 박수받는 거지. 적한테 포로가 됐어? 근데 자기 생명을 유지하고자 그걸 끌려가? 이거는 X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 체제에 순응하는 거죠. 최소한 침묵은 해야 돼. 네. 그러니까 80명 중에 장교는 조창호 소위 한 분뿐이었거든요. 처음부터 이 장교들은 우리를 보내주시오. 정전협정했다면서요. 우리를 보내주세요. 라고 말하면 그냥 갈기는 거예요. 그냥 죽여버리는 거예요. 뭐 법치주의라는 게 없으니까 재판이라는 것도 하지 않고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장교가 조창호 소위 한 분 외에는 없거든요. 그런데 저 자유민주주의가 기본이 되어 있는 그런 나라들에서는 그 사람이 역경을 딛고 생존을 해서 여기까지 와서 증인이 되어 주었다. 북한이 어떤 사회인지 우리가 어떻게 지냈는지를 와서 증거를 해준다. 그것 자체가 영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80분의 영웅을 가지고도 단 한 분도 영웅시하지 않는 거죠. 그 뿌리가 그런 겁니다.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방미해서 바이든 대통령하고 만났을 때 백악관에서 무슨 일이 있었어요? 6.25 참전 용사 중에 생존해 계신 최고령 중공군을 포로가 됐던 분을 한테 최고의 명예훈장을 줬지요. 그리고 그분을 의자에 앉혀놓고 두 나라의 대통령은 무릎을 꿇었죠. 바이든 대통령은 확실하게 꿇었는데 우리 문재인 대통령은 어정쩡하게 주저앉았지 무릎도 안 꿇었어요. 사실은 사진을 보면. 무릎이 안 좋아졌겠죠. 나이가 훨씬 많은 바이든 대통령은 아주 절도 있게 탁 꿇었고요. 뭐 anyway. 그분은 중공군 포로로 돌아와서 미국 최고의 훈장을 받았어요. 근데 왜 우리는 단 한 분한테도 그 훈장을 안 주는 거죠? 국방부에서 뭐 이 국군 포로가 죽으면 그 뭐 보고도 안 알린다. 못하게 해요. 못하게 해요. 그게 겉으로는 이분들의 가족이 북한에도 계셔서 혹시 그분들이 불이익을 받을까 봐. 그런 문제군요. 선생님, 북한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보보다 훨씬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어요. 지금 탈북자들은 TV 뭐 종편에 다 출연하고 나와죠. 그리고 지금 국군포로 어르신들 중에도 당신 얼굴 내밀고 당신 이름 딱 하고 증언하시는 분들이 숱하게 많으세요. 근데 왜 국방부 왜 그러죠? 군비 통제과에서 군사 비밀로 통제를 합니다. 아니 탈북 국군포로 어르신들은요, 딱 돌아오시면 저녁식부터 해요. 이분들은 현역 군인입니다. 보세요, 저녁식을 못하고 적지에 억류에 되어 있는 그렇죠. 그럼요. 현역 군인들이 나이 90이 넘은 현역 군인들이 지금도 150명이 아오지 탄광 지역에 억류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국방부는 어르신들이 오시면 저녁 신고를 해서 이
보상도 해드려요. 그 보상이라는 게 참 우습죠. 6.25 때 받았던 월급 플러스 거기에 몇 년이 있었냐 플러스 물가 상승률이 뭐 얼마냐 거기에 플러스 위로금 조금 해서 받는 게 3억 4억 많이 받으면 보로금까지 받으면 5억 그 이상이 없어요. 그래서 조창호 소위도 왔을 때 그때는 우리가 일본을 무슨 욕을 해요. 그때 조창호 소위가 받은 게 진짜 말도 안 되는 물가 상승률도 제대로 반영이 안 된 그 당시에 육군 소위 월급이 얼마였겠어요. 그거를 계좌도 아닌 그 당시에는 이렇게 봉투에다가 넣어서 줬는데 그 10원짜리 동전까지 조창호 소위가 국방부 복도에 가서 뿌려버렸잖아요. 이거 안 받겠다 내가. 응? 그런 돈을 주고 어쨌든 전역을 해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몇 사단에 계셨는지 이거 다 확인을 해서 가서 전역 신고를 딱 하거든요. 그러면 왜 국방부 소속입니까? 보훈처로 넘겨야지요. 근데 군비 통제과에서 통제를 해요. 지금도 어르신들은 보훈처 소속이 아니에요. 장막 속에 가두는 거죠. 왜 장막 속에 가뒀지? 글쎄 제가 볼 때는 본인들이 얘기를 안 하니까 정권이 얘기를 안 하니까 YS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하고 있어요. 왜냐? 이분들이 언론에 출연도 못하게 해요. 어르신들이 돌아가셔서 부고가 해도 지난번에 조선일보가 부고를 성함 넣어서 했는데 그 이름 빼라고 막 난리를 쳤었죠. 항의를 하면 그 가족들이 위험하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어르신들의 가족을 부추겨 가지고 그 가족들이 못하게 원치 않는다.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정말 어이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르신들의 존재 자체를 표면 이유 말고 다른 이유가 있다고 보는 겁니까? 제가 볼 때는 어르신들의 존재 자체를 감추는 것이 왜 감춰야 된다고? 첫째, 남북 관계를 개선하는데 걸림돌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 걸림돌이 되느냐? 지금 이 정권도 내년 초든 올 가을이든 남북 정상회담만 하면 아마 대통령 선거에서 자기들이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고 지금 계속 작업하고 있을걸요? 아마도. 그럴 수 있겠죠. 뭐. 근데 남북 정상회담을 하려면 저 같은 사람은 계속 국군포로 의제에 넣어라 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이분들이 북한에서 어떤 대접을 받았는지를 다 알리면 국제사회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거는 대한민국의 헌법의 문제가 아니라 제네바 협정의 문제고요. 전쟁 포로의 대우에 관한 국제협약, 제네바 협약에 위배가 되면 그거는 제재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북한으로서는 이 가장 지금 너버스하게 생각하는 게 국군 포로예요. 지금 살아있거든요. 그리고 살았던 사람들이 80명이나 내려왔잖아요. 살아있는 증인이에요. 그 몸 자체가 증거물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우리 사회에 알려지는 거를 그렇게 못하게 막는 겁니다. 그래서 그건 보수 정권에서도 마찬가지 아니었습니까?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제가 MB 정권, 박근혜 정권 제가 정말 속상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어르신들을 내세웠어야 돼요. 그러면 남북관계가 훨씬 더 잘 풀립니다. 우리가 칼자루를 줄 수가 있는 거거든요. 칼자루를 우리가 쥐는 거예요. 그런데 저렇게 그런 거 하나를 안 하고 박근혜 대통령도 그거를 안 하고 지금 저렇게 두 분이 갇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너무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원칙, 기본을 단단히 하면 그 위에는 꽃이 자연히 피게 됩니다.